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제 채용 필기시험 전공 시험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상학기로 문제인데 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디귿이 리을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엘니뇨 시기니까 이게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일반적으로 동쪽 해상에 이제 저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풍이 강해진다는 건 거짓말이고 틀렸고,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맞죠?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서쪽에 있던 강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잘 퍼지는 그러한 형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년보다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디귿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북부 등에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연무와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역풍이 약화되면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호주 북부에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잘 발생하고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을, 타히티 동쪽 남해안 해역과 호주 다윈 서쪽 인도양 해역 사이의 해면기압 차이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엘니뇨 시기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타이티랑 다윈의 이게 기압을 빼는 거거든요. 기압 뺐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기준은 따로 뭐 니노 3.4 기준이 있는데 그건 따로 공부해 보시고,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타히티 동쪽과 다윈 서쪽 여기 있는 이걸 빼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얘가 타히티가 동쪽이죠. 그래서 타히티 동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고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만약에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얘가 기압이 낮아지고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작아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게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을 보시면 에어로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우리가 에어로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에어로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AT 캐넥이 있고, 두 번째는 0.1에서 1 마이크로인 대핵이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대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인 대핵이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의 은결핵 혹은 빙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블랙카본이라 하면은 검댕인데, 검댕은 일반적으로 태양빛 산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기 때문에 흑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모든 걸 다 흡수해서 결국에는 고온이 되고, 근데 여기 산란 또는 반사가 틀린 거지 지표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으로 틀렸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맞는데, 2번을 보시면 0.1에서 0이기 때문에 얘가 대핵입니다. 대핵인데 이 대핵은 대기 시정이나 지표면 도달한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핵은 일반적으로 대기에 떠 있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잘 침적하지 않는 특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핵이기 때문에 반경이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다량의 에어로졸이 구름 내에 유입될 경우 액체 수함량은 일정한 조건에서 구름방의 크기는 작아지고 수송률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액체 수함량이 뭐냐면 MV가 아니고 수증기량이라 해야 되죠.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이제 에어로졸이 많아지게 되면 이 에어로졸이 각각 다 따로따로 이제 수증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빵의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고 수농도, 구름빵의 수 농도는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4번도 맞습니다. 4번은 청천난류인데, 이 청천난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뭔지 설명해드리면, 그냥 맑은 날씨에 이제 난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맑은 날씨에 난류가 상층에서 잘 발생한다, 이게 발생한다가 청천난류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산악파 있는 지역, 제트기류 있는 지역, 강한 윈드 시어가 있는 지역이 있을 때, 산악파가 있다면은 이제 산악파가 뭐냐면 이렇게 공기 덩이가 이렇게 갈 때 산악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심한 요동을 치는데, 이 산악파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기 덩이 이렇게 파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난류가 있고, 이거는 맑은 날에 주로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트기류 근처에서는 연직바람 시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난류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윈드 시어 또한 제트기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5번은 자연자 회계상에서 이제 나타낸 운동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R분의 V 제곱이 원심력이고, 이게 FV가 전향력이고, 기압 경도력입니다. 기압 경도력 요 세 가지 힘을 다 합쳤을 때 이제 경도풍이 불고, 뭐 요 세 가지 힘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한 힘이 그 바람이 뭐 이제 원심풍네, 관성풍이 있고, 이제 선응풍이 있고, 뭐 직윤풍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있고, 지금 물어본 거는 관성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성풍은 기압 경도력이 없는, 기압 경도력이 0인 이제 관성의 힘인 원심력과 저항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인데, 그럼 R분의 V는 마이너스 F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관성풍의 주기, 여기 1번은 주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주기는 퍼세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인데, 이게 관성풍은 항상 원운동, 즉 이제 고기압이나 저기압 같은 이런 원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리는 2파이 R이고 이제 속력은 V지 않습니까? 그러면 2파이 R, R이 마이너스 F분의 V죠. 그래서 2파이의 V에 R이 F분의 V라서 절대값이 주기라 가지고, 그러면은 F분의 2파이기 때문에 위도의 함수, F는 위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FV, 1번을 풀 수 있으면 2번도 맞는 것이다. 혹은 1번은 못 푸는데 2번을 이용해서 이제 힌트를 조금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이제 중위도 대기에서 쉽게 발생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위도 대기에서는 이제 남북온도 경도가 크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그럼 간단하게 보면, 평균 자화면 순환을 잘 보세요. 평균 자화면 순환인데, 평균 자화면 순환을 하면 이렇게 대칭이 일어나게 돼요. 잘 보세요. 대칭이 일어나요. 평균 자화면 순환에서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캐치해 두시고, 그래서 A 부분 순환을 보시게 되면 이제 0도 부분에서 조금 더 오른쪽에 상승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반구 여름철이다. 여름철이고, 얘가 이제 0도에서 30도 부근인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이제 직윤풍 방향과 속력을 구하는데 밀도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압적 회계 아닌 이제 고도적 회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dt분의 du는 fv 마이너스 로우분의 1의 파샬 x 파샬 p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직인풍이라,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는 지금 vg는 f 로우분의 1분의 파샬 x 파샬 p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값을 넣어주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랑 10kg 미터 마이너스 3승에 이제 500km로 갈 때
5헥토파스칼인데 5헥토가 500이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어쨌든 부풍은 아니고 남풍이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 1번이죠. 1번.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은 안 하겠습니다. 12번 안 하겠습니다. 13번은 겨울철 눈구름 씨앗으로 작용하도록 대기 중에 뿌리는 시딩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게 눈구름 씨앗이 뭐냐면 빙정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빙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데, 빙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흡수성 물질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얼음 결정과 비슷해야 돼요. 그 비슷한 구조가 이제 황화은입니다. 황화은. 그래서 답이 황화은이 아니고 아이오딘화 이온입니다. 아이오딘화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AgI 아이오딘화은. 그래서 AgI가 아이오딘화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눈구름 씨앗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빙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거는 아이오딘 화은이라는 물질을 대체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자, 그래도 뭐 잠깐 보면은 기온이 마이너스 10도인데 포화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T랑 TD가 마이너스 10도라는 의미고, 그리고 35도 지역이 있을 정도가 0도라는 거는 이제 극지역보다 이제 사막 지역이 건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 건조하다고 할 수 없네요. 뭐 상대적인 거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극지역에 비해 사막 지역에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수증기량은 절대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절대 수도는 절대 수도를 따져봅시다. 자, 사막 지역에서 절대 수도는 수증기량,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낮겠죠, 당연히. 낮고 상대 습도는 퍼센트인데,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절대적인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있을 점 온도가 높은 그 사막 지역이 더 높고, 상대 습도는 여기는 100%고 퍼센트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100%고 여기는 되게 낮은, 상대 습도는 훨씬 더 낮다. 그래서 더 높고 더 낮다인 이제 3번이 되겠죠. 밝은 띠 문제인데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밝은 띠 문제인데, 이제 밝은 띠가 나타난 이유는 얼음 입자가 이제 내려갈 때 얘가 0도 이상, 그 0도 부근의 근처에서 그 얼음 입자 코팅이 요 바깥쪽 부분이 살짝씩 녹아요. 그러면은 코팅이 되거든요. 반짝반짝하게. 그 얼음 입자가 있을 때 좀 녹아서 요렇게 동그랗게 물방울처럼 코팅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전율은 물이 얼음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유전율이 크면은 이제 반사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클 때 반사도가 크기 때문에 이 얼음 입자가 있고 물 입자가 있을 때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반사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상변화인 얼음 입자가 물이 됐을 때 이제 상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거는 밝은 띠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고, 이제 물의 유전율이 크다, 그쵸? 얼음보다 물의 유전율이 크다라는 의미고, 밝은 띠가 나타나는 고도에서 실제보다 강수 강도가 강하다, 아닙니다. 밝은 띠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수 강도를 과대 추정해서 이제 실제 오차가 일어나는, 그래서 실제 강수 강도보다 약한 그러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자, 17번 로스비파에 대한 내용인데, 로스비파는 그 행성 소용돌이도가 변하기 때문에 변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지형이나 비단열 가열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죠? 맞고,
이제 지형에 의해서 파동이 생길 수 있는 뭐 산악회 같은 지형에 의해서 하층의 파동이 상층으로 전달되어 로스위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이번에 대기의 중위도 지역 열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위파는 열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동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찰력 무시하면 로스위파는 발생하지 않는 아닙니다. 마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스위파는 일반적으로 500헥토파스칼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마찰력이랑은 큰 상관이 없고, 그 위도가 변화해서 행성 소용돌이 위도가 변하는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이제 로스위파가 발생합니다. 코릴리 매개 변수가 위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구나. 옳지 않은 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대기 복사에 대한 법칙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복사 조도는 와트/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랑크 함수는 파동 온도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되는데, 이 파장은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즉 복사 조도는 절대 온도의 함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의 변의 법칙은 체의 복사 강도가 최다가 되는 파장에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절대 온도에 4제곱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4번인데, 이제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이제 관계되어 있습니다. 흡수하는 만큼 방출하는 게 이제 키르히호프의 법칙입니다. 흡수율과 방출률이 서로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대기를 등온대기를 가정했을 때는 이제 규모고도가 되는데, 이때 이 규모고도가 있을 때 기압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P는 P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Z per H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고도 H가 7로 주어졌기 때문에 7로 주어졌고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함수하기 때문에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적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 표면의 기압을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10헥토파스칼, P가 10헥토파스칼이 되었을 때 20, 1000이죠. 그 다음 exponential 마이너스 H분의 7. 그래서 이 Z를 구하는 건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은 exponential 마이너스 Z분의 7이지 않습니까? 7분의 Z. 그래서 L에 씌우면은 마이너스 2죠, 2. 마이너스 2에 ln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7분의 z가 되기 때문에 14에 ln 10이 됩니다. 그럼 ln 10은 얼마입니까? 2.3이죠. 2.3. 그러지 말고 그냥 4.6 곱하기 7을 합시다. 6, 7, 42, 18, 32.2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 요 차이기 때문에 이 공식인 규모고도에 대한 공식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20번. 10번은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제 지구 자전축 경사가 달라질 때의 문제인데, 그 자전축 경사가 바뀌었을 때를 너가 생각하기에 추론할 수 있냐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여름철과 겨울철이 있을 때, 여름철에는 우리가 현재 여름철 겨울철이 아니고, 자, 현재는 근일점일 때 겨울철이고 원일점일 때 이제 여름철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세차 운동에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근일점이 여름철이 되고 원일점이 이제 겨울철이 됩니다. 그러면 사계절에 이제 그 온도 변화가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격차가 커진다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 경사 방향이 바뀌게 되면 천구의 북극이 변하기 때문에 천구의 북극에 위치하는 별은 같지 않습니다. 1번 일기 분석 및 예보법의 1번 문제인데, 자, 지상 일기도 분석 시 지상 전선의 위치를 찾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르면이라 되어 있는데, 지상 전선을 찾기 위해서는 얘는 불연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연속을 의미하는 거라서 풍향도 변하고 기압도 변하고 그냥 기온도 변하고 다 변한다고 보면 돼요. 기압 변화 맞죠?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2번 100년도 다녔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제 중요한데, 서해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 가 쪽이 매끄럽죠. 가 쪽이 매끄러운데 요거는 안개예요. 하층은 안개입니다. 그래서 하층은 안개일 때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하층이 되게
수변하죠. 그러니까 엄청 하층이 수변했다가 상층은 엄청 건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쪽이 매우 매끄럽다 하면 안개라고 특징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과 상관없고, 겨울철이 아니고 이제 봄이나 아니,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잘 일어나게 되겠죠. 경계체 내 대기 온도가 해수면 온도보다 낮을 때 구름 발달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대기 온도가 해수면 온도보다 이제 높을 때, 온난 이류일 때, 이류가 생겼을 때 이제, 그리고 구름도 아니에요. 이거 구름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번은 구름도 아니다. 한번 발달한 지상저기압 중심이 지나가도 기압균돌이 강해진 바람이 강하게 돼서 이제 안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해수면 접한 대기에서 온난 이류가 생성될 때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온난 이류가 있을 때 하층에 여기 보시면 온난 이류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따뜻하죠. T가 높다. T가 높고 온난 이류가 들어왔는데 대기 하층이 춥기 때문에 추워서 결국에는 그 하층 냉각에 의해 온난 이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온난 이류가 아니고 안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오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아닌데 SSI 값이 작을수록 K인데스 값이 클수록 SRH 값이 클수록 TT도 클수록이죠. LI랑 SSI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0보다 작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요에 대한 이제 값들 중 양수가 더 큰 놈이기 때문에 광주가 이제 불안정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라서. 5번. 근데 5번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5번 문제 보시면 추모 분석을 줬어요. 추모 분석을 줬는데 자 1000에서 850은 사실 얘는 강수 형태나 뭐 하층을 보기 위해서지 이 온날 이류나 대우성 호우 구역을 찾는 데 중요하진 않아요. 대우성 호우 구역을 찾는 데는 이제 1000에서 500 맞죠? 예, 500헥토파스칼 층호도를 쓰는데 500헥토파스칼 1000에서 500을 쓸 때 이제 온난 이류 지역과 대우성 호우 구역을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 니은은 이 1000에서 500 층호 분려 지역이면서 지상전선 남쪽에 호우 구역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선 남쪽에 이제 호우 구역이 잘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전선 밑쪽에서 이제 여기 밑에 쪽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그 항수가 내리기 때문에 전선의 남쪽에 호우 구역이 잘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충우 분류 지역의 LI 분포도를 중첩하면 호우 구역 상당히 찾아낼 수 있다는 맞아요. 맞는데 이때 LA 값은 30 이상이다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아까 SSI랑 LI는 0보다 작을 때 이제 내고 잘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라 1번입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제 1월 25일에 925 헥토파스칼 이기도다. 겨울철이구나. 겨울철 하층 이기도네. 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면 자 사는 공기가 한반도로 이류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고기압이 있죠. 그러면은 고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은 찬 공기 북풍이 불기 때문에 찬 공기가 한반도로 이류되는 게 맞고 북동기류가 따뜻한 해수면 위로 지나는 눈구름 때문에 영서지방에 눈이 내린다라고 했는데 북동기류가 이렇게 있으면 해수면 위로 지나면서 눈구름 때문에 강원도 영동지방이죠. 영서지방이 아니고 영동지방입니다. 요런 거 잘 주의하세요. 강원 영서, 강원 영동 막 이런 거는 막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서지 영동인지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서쪽과 동쪽을 못 구분하는 거라니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해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해상의 물결을 높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디귿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이 풍향이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쪽에. 근데 잘 보면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죠? 여기 이제 여기랑 여기랑 이제 10m/s 이상이 불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상이 강의 부는 10m/s 이상이 불기 때문에 이제 물결 해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A 지역에는 이제 점차 기압골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문제가 리을을 위해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성 요 고기압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동성 고기압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압능이 발달하게 돼요. 그 기압능이 발달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고기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압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이 지나간 이후에 이동성 저기압이 있게 되면 이제 기압능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압골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압골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아닌데 거의 한 90%는 저기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동성 저기압이 아니고 이동성 고기압에서 이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뭐죠, 답이?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저기압에 의해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동성 고기압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작아서 그냥 고기압이 있으니 여기도 저기압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잘 보세요. 이 문제도. 자, 서울과 이제 925 떨어졌는데, 자, 서울과 경기도에 강수 현상이 있대요. 뭐 이게 눈인지 빈지는 몰라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이게 여기가 기압 그죠? 등압선이죠. 등압선인데 등압선이 남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은 북쪽이고 제형력은 이제 남쪽이라서 이제 지균풍이 서풍이 부는데 이때 서풍이 불 때 그러면 서풍이 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서울을 기준으로 지상의 기온 대체로 서쪽에 놓고 동쪽은 낮은 분포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이 여기라 치면 서쪽은 여기 마이너스 3도 부근이고 동쪽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도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도 요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분포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2번은 서울의 동쪽인 내륙의 지상 기온이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보다 낮을수록 구름 발달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동쪽인 내륙의 지상 근데 요 뭐 말이 조금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눈구름 발달이 이제 발달해서 들어와서 이제 내리는 게 눈구름 발달에 유리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상이 더 낮을수록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 이제 그 눈구름이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건지 좀 애매하건데 근데 일단은 잘 보면 어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보다 이 지상 기온이 낮게 되면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지 않습니까? 차가운데 그러면은 한랭한 공기가 쫙 들어오게 되면 따뜻한 지역에서 이제 그 공기가 이제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수증기가 이제 하층의 수증기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공급한 수증기가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도 차가워야 되겠죠. 차가워서 결국에는 이제 눈 소멸을 하기 위해 이제 눈 소멸이 아니고 구름 소멸을 하기 위해 구름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서 이제 눈을 뿌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륙과 그 바다의 기온 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많이 나야 되고 일반적으로 바다가 더 따뜻하고 지상이 더 차가워야 잘 발달한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이앤하우를 좀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바다가 따뜻하고 지상이 차가울 때 이제 눈구름이 잘 발달한다. 이런 의미도 티켓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925 헥토파스칼 이기도 서울을 지나는 바람은 온난 이류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나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이렇게 말고
이렇게 지난다 합시다. 들어간다고 하지 뭐 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난다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한 4도에서 마이너스 6도 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온난 2호가 맞고, 이제 서울에 내리는 강수는 지상의 기온은 높고 925헥토파스칼 기온이 낮은 열적 불안정 대기라고 했는데, 일단 지상의 기온은 높고 928헥토파스칼 기온은 낮다,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인데, 근데 이게 열적 불안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층 온도 차가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도예요. 마이너스 6도라서 서울이 얼마랄까? 일단 이게 925잖아요. 그럼 하층은 더 낮기 때문에, 인천이 마이너스 2도고 원주가 마이너스 6도기 때문에 대충 이제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6도 뭐 요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상층으로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 6도에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차이 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2도로 가정하면 마이너스 4도가 차이 나게 됩니다. 킬로미터당. 이해되십니까? 많이 차이 나게 되면. 근데 감마 D는 이제 마이너스 뺍시다. 어차피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감마라고 앞에서 보았을 때 감마 D는 10도당 그러니까 킬로당 10도 감소하고, 감마S는 일반적으로 킬로당 5 정도로 감소하죠. 그러면은 감마 D보다 감마 S가 작고 그 다음에 감마가 작죠.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불안정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될지 모르게, 이 문제가 참 잘 만든 게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6도를 내가 명확하게 서울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어지게 인천이나 원주를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6도로 줬기 때문에 그럼 대충 요 사이에 두자. 왜 서울이 얼마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은 기온이 조금 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6도 요 사이로 두어보자. 근데 잘 보면 상층은 또 마이너스 6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차이나,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별적 불안정 대기가 위해서는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럼 온도차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도일 때가 제일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925 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게 800m입니다. 뭐 대충 1kg 잡아도 돼요. 그래서 1kg당 이제 그러니까 4kg가 감소했다고 칠 때 이제 감마디랑 감마S 값을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무조건 절대 안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줬다는 게 감마 S가 5라는 걸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왜냐하면 여기가 4도이기 때문에 4도만큼 차이 난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냐, 그리고 요것도 알고 그다음에 요 값도 외우고 있냐. 그래서 얘가 열적 불안정이 아니고 이제 전적 안정, 즉 절대 안정이라는 특징을 너가 캐치할 수 있냐, 이런 거 묻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은 가로구름설인데 이거는 그냥 다 맞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더 피더 과정에 대한 강수 순간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있는데, 시더 피더가 뭐냐면 상하층 간의 구름이 따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하층에서 뭔가 상승기로 해서 여기까지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상층에서 그 저 멀리에서 바람이 더 강한데, 이제 이 구름이 형성된 구름이 들어왔을 때 강수가 내리면 하층에서 이 구름에 있는 강수 입자들이 여기 강수에 의해서 점점 더 커져, 결국에는 우리가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고, 혹은 내리지 않을 비인데 막 비가 내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시더고 얘가 피더입니다. 피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저거는 여기 운저 아래에서 건조한 지표적에 떨어지는 강수 입자가 증발을 통해 이제 포화에 이르면서 강수가 기록된 과정이 아닙니다. 두 구름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더 피더 과정은 지형성 구름에 예상되는 강수량보다 더 많은 강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더에 대한 씨앗이 피더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이제 그 강수를 기록할 수 있는 충돌 병합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름방울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강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시더의 구름의 액체 수함량과 피더의 구름의 강수 강도는 강수 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시더의 액체 수함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피더의 강수 강도가 클수록 이제 여기서 씨앗이 아래에 가서 점점 더 커져 이제 내릴 수 있는 강수 강도가 가장 강해지면 이제 그 우리가 지표면에서 받는 그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리얼 온대 저기압이 온난력에서 발생하는 하층 제트는 시더 피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층 운이 없다면 얘가 없다면 상층운만 있게 돼서 결국에는 그냥 요렇게 강수가 내리는데 하층 제트에서 만약에 하층에 하층운이 생겼다 혹은 하층에서 상층까지 잘 발달한 구름이 생겼다라고 하면 구름에 여기 씨앗이 있을 뿐더러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시더 피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안 하겠습니다. 12번도 안 하고 13번을 보면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값이 커진 요소인데 상당운이는 얘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있을 정도는 감소하고 습고운이는 일정하죠. 습고운 그렇죠. 예, 습고운도 일정하고 온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이는 건조산의 감정을 따라 이제 부딪혀 포화됐을 때 이제 포화되었을 때 이렇게 온이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14번은 우박 발생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옳지 않은 건데 우박은 상하층 간의 온도 경도가 온도가 클수록 그 다음에 500에서 400 온도 차가 클수록 또 이제 500헥토파스칼, 400헥토파스칼 온도 차이가 크고 또 이제 이 빙정설이 잘 일어나는 온도에 속할수록 이제 우박이 잘 발달하는데 마이너스 50도보다 낮게 되면은 이제 관행각 수적이 빙정으로 다 변하게 되어서 빙정이네. 그 관행각 수적이 없고 빙정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 15번이 중요한데 압력이 일정할 때 포화혼합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화되었을 때 포화되었을 때 이제 혼합비인데 포화가 이제 뭐냐면 온도랑 T랑 TD랑 같을 때죠. 자, 그러면 단위 부피에 포함된 수변공기 질량에 대한 수증기 질량이 비로 정의된다라고 되는데 혼합비는 MD분의 MV이지 않습니까? 수분 공기가 아니고 건조공기입니다. 건조공기라서 틀렸습니다. 해당 등압면에서 기온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고 되는데 기온이 이제 변하면 TD도 변하기 때문에 이제 포화 혼합비도 변하게 되겠죠. 리을은 해당 등압면에서 포화 혼합비 변화에 따른 포화 단위 감률이 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포화 혼합비 이제 혼합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면 이제 포화 단위 감률 값도 값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리을은 해당 등압면에서 건조한 공기의 이슬점 온도로 대표되는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한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T고 TD인데 포화 혼합비가 됐다는 거는 T랑 TD랑 같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포화되었을 때 혼합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조공기의 이슬점 온도가 아니고 그냥 온도입니다. 건조공기 온도로 대표되는 값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3번입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혼합비가 포화됐다는 말은 이제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랑 같아져서 포화됐다. 포화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덩어리는 T랑 TD랑 같지 않아서 건조한데 혼합비가 포화됐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이제 수증기량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랑 TD랑 같다 라는 의미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포화혼합비선을 따르는데 그러면 수변 단위 감률을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슬점 온도로 대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도 아니에요. 건조한 공기도 아니라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 자 지상 기온이 마이너스 1도를 유지하면서 3시간 동안 1mm의 강수를 기대한다고 했을 때 운조 온도랑 운조 온도를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마이너스 4도에서 마이너스 15도라는 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가는
운조 온도랑 운조 온도 중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그럼 4번은 틀렸고 1번도 틀렸죠. 1번도 틀렸고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게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2번은 요거 다 차지하고, 3번은 얼마 조금 한 10도? 그러니까 10도 5도죠. 5도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1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도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시면 이기도 등고속 분석, 그러니까 상층 이도 등고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트 스트리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트 스트리크의 입고와 출고에서는 직용 운동이 등고선을 가로지는 운동 성분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비직용 성분이 등고선을 가로지는 운동 성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제트 스트리크 근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기압 지역에서 작은 수평시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수평 온도 기온 감률이 아니고 그 온도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작은 수평 시어가 아니고 큰 수평 시어를 가지게 됩니다. 디귿은 등고선의 윈드 시어가 강조됐을 때 맞고, 자 리을은 제트 스트리크가 위치되는 곳은 등고선 간격이 일정하게 그리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남북 온도 경도가 크지 않다는 의미인데, 아닙니다. 남북 온도 경도가 크려면 북쪽은 작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기억이 왜냐하면 제트 스티크 입고와 출고에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직용품 운동을 생각해 봤을 때 제트 스티크가 있다고 했으면 입고랑 출고에서 오일러리한 관점에서 보면은 바람이 작은 직균풍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기압 경도는 그대로인데 기압 경도는 그대로인데 제한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직균풍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입고와 출고에서 직균 운동이 등고선을 가려지는 운동 성분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맞는 말처럼 보여요. 사실은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비직균풍이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직균풍이 아니고 직인 운동이 아니고 비직균 운동이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운동 성분을 강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데, 요거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번은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한 건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랭하면서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한랭하면서 건조한 공기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영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영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도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여긴 역전층이 생겼는데, 역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있을 정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틀렸고, 건조해야 돼요. 여기도 중층에 있을 정도가 낮은데 하층에 있을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 보시면 하강하면서 이제 이슬점 온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건조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0년도가 아니고 20년도 맞죠? 20년도 문제에서는 이제 좀 뭔가 체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또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